칠흑 같은 어둠이 전부인 수심 8m의 깊고 까만 물속이었지요. 제 손에 들린 손전등 불빛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더군요. 50년을 바다와 함께 살아왔는데 제 평생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체념의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것은 다름 아닌 며느리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하는 제 손에 쥐어주었던 그 보온병. 어머니, 건강차예요. 추운 데서 일하시기 전에 꼭 드세요. 유난히 쓴맛이 났던 그 차. 참 이상하지요. 왜 하필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얼굴이 떠올랐을까요? 정말 겨우 정신을 차리고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제 입에선 거친 숨비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40년을 함께 물질해온 순덕 언니가 놀라 소리쳤지요. 혜란아, 괜찮으냐? 괜찮을 리가요. 72해를 살면서 죽음의 그림자를 이렇게 가까이서 느낀 적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끔찍한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제 며느리가 매일 아침 건네던 것이 그저 평범한 건강차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45년을 통영 땅에 살아도 여전히 제주거지라 불리는 그 차별을 누군가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 이름은 박혜란, 올해 72입니다. 제주에서 태어났지만 27에 이곳 통영 용남면 동달리로와 45년째 살고 있습니다. 50년 경력의 해녀지요.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을 떠 바다로 향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전복과 소라, 해삼을 따며 살아왔습니다. 75억. 제 목숨을 걸고 50년간 바다에서 벌어모은 피 같은 돈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바로 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돈과 제 목숨을 함께 노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그날 물속에서 죽을 뻔했는지, 매일 아침 며느리가 건네던 그 건강차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그 끔찍한 진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그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4시 30분. 늘 그랬듯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해 눈을 떴습니다. 50년 세월이 몸에 새겨놓은 버릇 같은 것이지요. 창문을 여니 차갑지만 익숙한 바닷바람이 훅 불어와 얼굴을 감쌌습니다. 배부 깊숙이 스며드는 짠내음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검은 물질복으로 갈아입고 막 집을 나서려는데 부엌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며느리 윤미숙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에는 어김없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스테인리스 보온병이 들려 있었지요. 어머니, 벌써 나가시게요? 건강차 끓였어요. 물질하기 전에 꼭 드세요. 제주 전통 건강차래요. 미숙이는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 어색할 정도로 너무 환한 미소였지요. 새벽 4시 반에 가지 일어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요. 저를 살뜰히 챙기는 며느리가 고마워야 마땅한데 왜인지 모를 서늘함이 등줄기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 드니 쓸데없는 의심만 느는구나. 스스로를 타일렀지요. 고맙다, 미숙아. 저는 보온병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손이 제 손등을 스쳤는데 새벽 공기 탓이라기엔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선착장으로 걸어가는 내내 그 차가운 감촉이 마음에 걸렸지만 애써 떨쳐냈습니다. 새벽이라 그런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선착장으로 향했습니다. 선착장에는 이미 동료 해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처럼 제주에서 온 8명의 해녀들. 우리는 선주 강덕수 씨와 계약을 맺고 통영 곳곳의 바다를 누빕니다. 통영 해녀는 제주와는 조금 다릅니다. 고향인 제주에서는 어촌계에 소속되어 정해진 바다에서만 일하지만 이곳 통영에서는 선주와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어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지요. 소확한 해산물 값을 선주와 5대5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번 만큼 가져가는 이 방식 덕에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이 직업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혜란아, 오늘은 구멍섬으로 간다. 저보다 4살 위인 순덕 언니가 말했습니다. 40년을 동고동락한 친자매 같은 사이입니다. 곧 나잠선이 출발했고 20년째 이 바다에서 선주 노릇을 하고 있는 58배 강덕수 씨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배가 나아가는 동안 저는 며느리가 챙겨준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지요. 그리고 한 모금. 쓰다. 건강차라기엔 혀끝을 얼얼하게 만드는 유난히 쓴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건 원래 쓴 법이니까요. 네,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으며 한 모금 더 목으로 넘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배 위에서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멍하니 일렁이는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철썩철썩 파도 소리가 귀를 때렸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지요. 제 머릿속은 온통 아까 물속에서 겪었던 그 아찔한 순간,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50년 물질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 대체 왜 그랬을까? 정말 나이 들어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한 걸까? 아니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은 좀처럼 답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선착장에 도착하자마자 해녀들은 모두 불턱으로 향했습니다. 불턱은 우리 해녀들에게는 집과 같은 곳입니다. 차가운 바다에서 나온 몸을 녹이고 옷을 갈아입으며 서로의 고단함을 다독여주는 공간이지요. 저도 순덕 언니를 따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난로 덕에 불턱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언니들이 젖은 물질복을 벗자 몸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제 옆에 앉은 순덕 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지요. 혜란아, 너 정말 병원 한번 가봐야 한다. 아이고, 언니도. 그냥 나이 탓이겠지. 저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 탓이긴. 너 나보다 젊은데도 아직 팔팔하지 않으냐. 다른 언니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순덕이 말이 맞다. 우리도 일은 넘었지만 그렇게까지 어지럽진 않다. 그래. 뭔가 이상해. 혹시 어제 술이라도 마신 게냐?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고 잠도 푹 잤습니다. 컨디션이 나쁠 이유가 전혀 없었지요.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도 있어? 며느리랑은 잘 지내고? 그럼 우리 미숙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침에 보았던 며느리의 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색할 정도로 환했던 미소와 유난히 차가웠던 손. 왜 자꾸 그 사소한 것들이 마음에 걸리는 걸까? 복잡한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고 불턱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마을 슈퍼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몇몇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제주 것이라 그런지 억척스럽다니까. 글쎄 말이야. 요새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면서?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 섰습니다. 45년. 제가 이 통영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해 보낸 세월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바다에 몸을 던지고 마을의 굳은 일이란 굳은 일은 도맡아 했습니다. 이웃집 아이들에게 떡을 해다 나르며 정을 붙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45년이 흐른 지금도 저는 여전히 제주거지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힌 외지인이었습니다.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치는 거니까요. 저는 애써 발걸음을 재촉해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마치 비수처럼 심장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겨우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 미숙이가 기다렸다는 듯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수학은 좋으셨어요? 아니, 오늘은 영 별로구나. 왜요? 어디 편찮으세요? 걱정으로 가득한 목소리였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침의 그 미소처럼 어딘가 서늘한 그 눈빛을요. 아니다. 그냥 오늘따라 몸이 좀 무거워서 그런다. 어머니, 제가 건강차 또 끓여놨어요. 이거 드시고 푹 쉬세요. 며느리는 아침과 똑같은 너무나도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건강차가 놓여 있었지요. 한 모금 마시자 역시나 혀를 아리게 하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쓴 걸까? 의문이 들었지만 며느리의 정성을 무시할 수 없어 남은 차를 전부 마셨습니다. 그날 저녁 자리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천장을 바라보는데 오늘 하루 겪었던 일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닷속에서의 아찔한 현기증,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수군거림, 그리고 몇 번이고 떠오르는 며느리의 어색한 미소와 유난히 썼던 건강차까지.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겠거니,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하자 마음속에 불편한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건강차를 끓여주기 시작한 것은 불과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아들이 미국으로 떠나고 거의 1년이 지나서야 갑자기 이렇게까지 저를 챙기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3년 전 저희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 아이는 제게 살가운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인사조차 건성으로 하던 아이가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저를 챙기기 시작했을까요? 생각이 꼬리를 물수록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뒤척이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훅 불어와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주었습니다. 저 멀리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는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50년간 제게 모든 것을 내어준 고마운 바다. 하지만 오늘 그 바다는 저를 집어삼킬 뻔했습니다. 정말 내 몸에 문제가 생긴 걸까? 아니면 또다시 그 쓴 건강차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미숙이가 그럴 리가 없어. 저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 가까이를 한솥밥 먹으며 함께 산 며느리. 제 하나뿐인 아들의 아내입니다. 그런 아이가 제게 나쁜 짓을 할 리가 없지요. 그래, 다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걸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나서야 겨우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4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물질을 쉬기로 마음먹었지요. 어제 겪은 일이 마음에 걸려 하루쯤은 몸 상태를 살피고 싶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식탁 위에는 어김없이 보온병에 담긴 건강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차를 마셔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딱 하루만 마시지 말고 제 몸의 변화를 지켜보기로요. 저는 보온병을 냉장고 깊숙이 넣어두고 대신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날 하루 저는 집 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머리가 무겁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후만 되면 소파에 드러눕기 바빴는데 오늘은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혹시 정말 건강차를 안 마셔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연일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선명한 변화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며느리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몸은 좀 어떠세요? 응, 오늘은 괜찮구나. 그러셨어요? 그런데 냉장고에 건강차는 그대로 있던데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미세하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 속이 좀 안 좋아서 마시지 못했다. 에이, 그러셔도 챙겨 드셨어야죠. 몸에 얼마나 좋은 건데. 며느리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그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다그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마시라고 하는 걸까?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부터는 다시 잘 챙겨 마시마. 네, 어머니. 꼭이요. 부엌으로 향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끓여주는 건강차를 마시는 척하며 몰래 화단의 흙 속에 버렸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제 몸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지긋지긋하던 어지럼증은 사라졌고 늘 안개가 낀 것처럼 무겁던 머리도 맑아졌지요. 역시 그 차가 문제였어.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일부러 그랬다고 믿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 차에 들어간 약재 중 무언가가 제 몸과 맞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을까요?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가 나가 문을 열자 유난히 밝고 살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선주님. 어서 오세요. 평소에 시어머니인 제게도 저렇게 반갑게 인사한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궁금한 마음에 거실로 나가보니 그곳에는 선주 강덕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늘 작업복 차림이던 그가 오늘은 번듯한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지요. 혜란 씨, 좀 어떠십니까? 아, 선주님. 괜찮습니다. 연세도 있으시니 너무 무리는 마시고요. 강덕수 씨의 말투는 더없이 친절했지만 그 눈빛만은 어딘가 서늘했습니다. 이번 주는 푹 쉬시지요. 아닙니다. 이제 다 나아서 내일부터는 다시 나갈 겁니다. 제 대답에 강덕수 씨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정말 괜찮습니다. 그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순간 강선주와 며느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아주 짧게 부딪혔습니다. 무언의 신호를 주고받는 듯한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두 사람 대체 무슨 관계인 걸까? 의심이 고개를 드는 순간 강선주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리고 혜안 씨,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 이번에 계약 조건을 조금 바꿔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계약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5대5로 나누는 건 혜란 씨께 너무 무리가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뭐가 무리라는 말씀이시죠?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연로하시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시니 제가 7혜란 씨가 3으로 하고 그 대신 위험한 깊은 바다는 피해서 편하게 일하시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말은 그럴듯했지만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제안이었습니다. 선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하던 대로 5대5로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강덕수 씨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힐끗 쳐다보았고 그 눈빛을 받은 며느리 역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오고 간 눈빛의 의미를 저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선주가 지금 제 계약 조건을 바꾸려는 것도 며느리와 무언가 꾸미고 있는 것도 분명 제가 아직 모르는 더 큰 계략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강덕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고 며느리는 현관문까지 나가 그를 깎듯이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거실로 돌아온 며느리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생각에는 선주님 말씀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3대 7도 그리 나쁜 조건은 아니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미숙아, 너 대체 왜 그러는 거냐? 선주님하고 무슨 관계라도 있는 게냐?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그냥 선주님이시죠. 그래. 그런데 왜 자꾸 둘이서 눈빛을 주고받는 게냐? 어머니께서 뭘 잘못 보신 거겠죠. 저는 그저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며느리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제 며느리와 선주 강덕수가 함께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물질을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어김없이 건강차가 담긴 보온병을 내밀었지요. 어머니, 이거 드시고 힘내서 다녀오세요. 그래, 알았다. 저는 보온병을 받아들었지만 집을 나서자마자 그 내용물을 화단에 몰래 버렸습니다. 선착장에 도착하니 순덕 언니가 저를 가장 먼저 반겨주었습니다. 혜란아, 오늘 나왔구나. 몸은 이제 괜찮은 게냐? 응, 언니, 며칠 푹 쉬었더니 아주 개운해. 나잠선에 올라서자 운전대를 잡고 있던 선주 강덕수 씨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혜란 씨, 오늘 나오셨네요. 무리하지는 마시지요. 말투는 여전히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차가운 눈빛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배가 문어포 마을 앞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순덕 언니가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혜란아, 너한테 꼭 할 말이 있다. 뭔데 그래, 언니? 너, 내 며느리 조심해야겠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며칠 전에 똑똑히 봤다. 내 며느리가 강선주랑 단둘이 카페에 앉아 있더라.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둘이서 서류 뭉치를 앞에 놓고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더라고. 내가 시장 옆 카페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게다. 순덕 언니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정말이야, 언니? 그럼 내가 내 며느리 얼굴을 못 알아보겠냐?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와 선주가 몰래 만나 서류까지 주고받았다니. 어젯밤 선주가 우리 집에 찾아와 뜬금없이 계약 변경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 모두 계획된 수순이었던 겁니다. 순덕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란아,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서랍이고 통장이고 다 확인해봐라.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게다. 응, 언니. 정말 고마워. 그날 물질은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며느리와 선주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체 무슨 관계이며 왜 나를 속이려 하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배 위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며느리의 방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기로요. 집에 도착하니 다행히 며느리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서랍부터 옷장, 침대 밑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의심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디에 숨긴 거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책상 서랍을 열어 이번에는 서랍장 맨 밑바닥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바로 그때 손끝에 얇은 종이가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그것은 계약서였습니다. 박혜란과 강덕수 5대5 계약서.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늘 봐왔던 익숙한 계약 내용이었지요. 그런데 계약서를 뒤집어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 실제 정산 3대7. 숨이 턱 막혔습니다. 5대5 계약은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제가 3선주 가치를 가져가는 사기 계약이었던 겁니다. 20년 동안 저는 바다 속에서 목숨을 걸고 그들은 못해서 제 몫을 가로채고 있었던 겁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랍 구석을 더 뒤지자 며느리의 필체로 보이는 메모지가 여러 장 나왔습니다. 첫 번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1234. 두 번째 메모에는 인감도장 위치, 안방 서랍 셋째 칸이라고 쓰여 있었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재산을 통째로 집어삼킬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이 한 장을 펼쳤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강선주님과 약속한 일들이라는 제목 아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어머니 건강 나빠지게 만들기. 그 옆에는 진행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계약을 3대7로 공식 변경하기. 이것도 역시 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셋째, 어머니 통장 관리권 넘겨받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재산은 우리 둘이 반반으로 나누기.
손이 덜덜 떨려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건강차는 독이었습니다. 저를 서서히 병들게 만들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려던 무서운 독.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저는 허둥지둥 서류들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어머니, 오늘 물질은 어떠셨어요? 그 미소가 이제는 악마의 웃음처럼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손안에 모든 증거를 쥐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호락호락하게 당해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 50년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은 내가 저 어린 며느리의 계략에 빠져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며느리가 끓여준 건강차를 작은 병에 몰래 덜어 챙겼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이른 아침에 어딜 가세요? 부엌에서 나온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병원에 좀 다녀오려고. 어디 편찮으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아니다. 순덕 언니랑 같이 가기로 약속했다. 제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을 나서 순덕 언니를 만나 함께 시내버스에 올랐습니다. 손에 쥔 작은 병. 이 안에 저를 서서히 죽이려던 독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손끝이 차갑게 식어왔습니다. 통영중앙병원에 도착해 의사 선생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병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이 차에 대체 무엇이 들었는지 성분 검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서는 그런 검사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셔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검사가 가능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며느리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병원 근처 약국을 찾아가 보았지만 약사 역시 정확한 성분은 전문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데 옆에 앉은 순덕 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란아, 다른 방법이 없다. 내가 직접 봐야 한다. 뭘 말이야, 언니. 내 며느리가 그 차에 무언가 타는 장면을 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증거로 남겨야 해. 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심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들키면 어떡해? 너는 50년 경력의 해녀다. 물속에서도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전복을 따던 실력으로 조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순덕 언니는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밖에서 도울게. 새벽에 내 집 창문 밖에 가 있을 테니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바로 신호를 보내야. 언니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는 뭘 하시던가요? 별거 아니란다. 그냥 나이 탓이라더구나. 제 말에 며느리가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그날의 건강차도 변기에 몰래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와 알람을 새벽 2시 50분에 맞추었습니다. 며느리가 보통 4시쯤 건강차를 끓이니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긴장과 두려움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끝내기 위한 증거를 제 손으로 반드시 잡아내야 했습니다. 새벽 2시 50분, 진동으로 맞춘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알람을 끄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50년 물질 인생이 가르쳐 준 대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자 요동치던 심장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창문을 아주 살짝 열어보니 약속대로 순덕 언니가 어둠 속에서 저를 향해 작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답하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무음으로 설정한 휴대폰을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50년 해녀의 삶이 가르쳐 준 대로 물속에서 전복이 놀라지 않게 다가가듯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양말 신은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의 방에서는 옅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깊이 잠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부엌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면서도 몸을 숨기기 좋은 찬장 옆 구석. 그곳에 웅크리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8m 물속의 압박감에 비하면 이 정도 어둠과 정적은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시계가 3시 50분을 가리킬 무렵 드디어 며느리의 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 불을 켰고 저는 순간 눈이 부셨지만 바위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평소처럼 주전자에 물을 받아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거기까지는 늘 보던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며느리는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 선반 깊숙한 곳에서 손을 뻗어 작은 갈색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저는 호흡을 조절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병뚜껑을 열고 끓기 시작하는 주전자 위로 병을 기울였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주전자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찰칵. 소리 없는 카메라가 그 결정적인 순간을 담아냈습니다. 며느리는 병을 다시 원래 자리에 숨기고 약초를 넣어 차를 마저 끓였습니다. 그리고는 보온병에 차를 담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부엌 불을 끈 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10분을 더 기다린 후에야 웅크렸던 몸을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저려왔지만 참아내고 찬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맨 위 선반, 며느리가 병을 숨겨둔 그 자리에 손을 뻗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낸 갈색 병에서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무색, 무취의 액체. 저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작은 통을 꺼내 그 액체를 조금 덜어냈습니다. 샘플 확보. 병과 찬장의 위치까지 사진으로 남겨두고 저는 다시 소리 없이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에 순덕 언니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성공했다는 신호였지요. 언니도 저를 향해 엄지를 들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침대에 앉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지만 제 손안에는 분명한 증거가 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독을 타는 장면을 담은 사진, 그리고 그 독의 샘플.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일 당장 이 증거들을 들고 경찰서로 갈 것입니다.
물질을 마치고 선착장에 내리자마자 순덕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혜란아, 지금 바로 가자. 우리는 다른 해녀 언니들을 뒤로하고 곧장 버스에 올랐습니다. 통영 경찰서로 향하는 30분의 시간 동안 제 주머니 속 작은 병과 휴대폰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죄를 증명할 샘플과 사진, 그리고 제 재산을 노린 정황이 담긴 메모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서자 젊은 경찰관 한 분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신고하러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저는 다시 한번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아 제가 준비해온 모든 것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몰래 찍은 사진, 갈색 병에서 덜어낸 샘플, 며느리의 필체로 적힌 메모, 그리고 20년간 저를 속여온 이중 계약서까지.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저는 지난 한 달간 겪었던 모든 일을 차분히 하지만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경찰관은 증거물들을 꼼꼼히 살핀 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일단 정식으로 사건 접수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샘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겁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경찰관은 며느리와 선주 강덕수 씨를 소환해 조사하겠다며 연락처를 받아갔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제 어깨를 순덕 언니가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혜란아,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이제 다 끝나는 거겠지? 그럼 경찰이 조사하면 저것들 죄가 다 밝혀질 게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창밖으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만 버티면 이 지긋지긋한 악몽도 끝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를 보며 웃기까지 하는 그 얼굴. 경찰에서 벌써 연락이 갔을 거라 생각했는데 며느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마치 제가 오늘 경찰서에 다녀온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요. 물질은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저녁 준비해 놓을게요. 며느리는 평소와 똑같이 제게 말을 걸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제 방으로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경찰이 아직 연락을 안 한 건가?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길 건너 순덕 언니네 집 창가에 언니가 서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제게 오늘의 날씨가 어땠는지, 내일도 물질을 나갈 것인지 등을 물어왔습니다. 저는 겨우 단답형으로 대답하며 밥을 씹어 넘겼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며느리의 그 평온한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연락을 했다면 저렇게 태연할 리가 없는데 무언가
제가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가 되도록 경찰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지요.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던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혜란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통영경찰서입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서로 출석해 주셔야겠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리고 지금 며느님인 윤미숙 씨도 저희 경찰서에 와 계십니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지금 거기에 있다고요? 네, 어머님보다 먼저 오셔서 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제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경찰서에 제 발로 찾아갔다고. 대체 왜?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것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귀가였지요. 급하게 방불을 끄고 인기척을 숨겼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전화통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서류는 다 준비해뒀습니다. 내일 오시면 됩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며느리는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경찰서 가신다면서요? 내가 그걸 어떻게... 저도 가요. 내일 10시, 맞죠? 같이 가요, 어머니. 태연하게 말하며 부엌으로 향하는 며느리의 뒷모습에서 저는 거대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곧장 순덕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언니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떨려왔습니다. 혜란아, 조심해라. 그년이 뭔가 단단히 꾸민 게 틀림없다. 내일 내가 꼭 같이 가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어느새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밤새 불길한 예감에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순덕 언니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차로 우리를 경찰서까지 태워주었지요. 차 안에서는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 들어서자 어제 저를 담당했던 젊은 경찰관과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경찰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여자 경찰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박혜란 어머님, 어제 며느님을 신고하셨지요? 네. 제 며느리가 저를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자 경찰관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님 어제 오후에 며느님인 윤미숙 씨가 먼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을 신호로 제 옆에 앉아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많이 이상하세요. 자꾸만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있지도 않은 일로 저를 의심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하는 그 모습에 기가 막혀 거짓말! 하고 소리쳤지만 여자 경찰관은 제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윤미숙 씨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는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통영중앙병원 신경과 환자 박혜란, 72세 진단명, 경도인지장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자꾸 어지럽다고 하셔서 제가 한 달 전에 병원에 모시고 갔었잖아요. 기억 못 하세요?
어머니? 저는 병원에 간 기억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약 처방전이었습니다. 돈의 폐질. 치매 초기 증상 완화제입니다. 어머니께서 약을 안 드시려고 해서 제가 건강차에 몰래 섞어 드렸어요. 독을 탔으면서 내가 탄 건 독약이었어. 독이 아니에요. 어머니 약이에요. 약. 제 절규는 며느리의 계산된 연기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낡은 공책 여러 권이었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제 필체로 보이는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날 죽이려 한다. 내 돈을 노린다. 누군가 나를 감시한다. 온통 피해 망상적인 내용들.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야. 어머니, 글씨가 맞잖아요. 며느리가 파놓은 함정은 완벽했습니다. 제가 제출했던 모든 증거, 새벽에 찍은 사진은 치매약을 타는 장면으로, 며느리의 메모는 치매 환자의 피해 망상으로 둔갑했습니다. 국과수에 보낸 샘플에서는 당연히 치매약 성분이 나올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옆에 있던 순덕 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경찰관님, 우리 혜란이는 멀쩡합니다. 50년을 바다에서 물질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자 경찰관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마음은 이해하지만 여기 의사 진단서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잘 상의하셔서 병원 치료 잘 받도록 하세요. 조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부축하는 척하며 조사실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경찰서 계단을 내려와 햇빛 속으로 나서는 순간 며느리가 제 귓가에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소용없어요. 어머니, 아무리 발버둥 쳐도. 차갑게 웃는 그 얼굴을 보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순덕 언니는 그런 저를 부축하며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혜란아, 언니, 나 정말 치매 아니야. 안다. 나는 내가 멀쩡한 거 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의 모든 풍경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이미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자 허탈함과 분노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제가 며칠 밤을 세워가며 모은 증거, 제가 목숨을 걸고 겪은 진실이 치매 환자의 망상이라는 6글자 앞에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건강차 드셔야죠. 이제 약 드실 시간이세요. 문을 열자 며느리는 약이 든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그것을 거부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쓴맛이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치매약일까? 아니면 여전히 독약일까? 이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푹 주무세요, 어머니. 내일은 저랑 은행에 좀 가셔야겠어요. 통장 정리도 하고 재산도 좀 정리해야죠.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저 혼자 남았습니다. 75억. 제 50년의 세월이 담긴 그 돈이 내일이면 저 악마 같은 며느리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법적으로 치매 환자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말 치매에 걸린 걸까? 내가 봤던 모든 것이 정말 망상이었을까?
세상 누구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순덕 언니만이 제 곁에 있었지만 언니에게도 더 이상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저히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침대에 누워 있는데 누군가 현관문을 다급하게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순덕 언니와 다른 해녀 언니들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언니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이끌고 불턱으로 향했습니다. 불턱에 둘러앉아 저는 지난밤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서에서 겪은 일, 며느리가 내민 치매 진단서, 그리고 모든 증거가 망상으로 치부되어 버린 기막힌 상황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언니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젓거나 분노에 찬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경숙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치매 환자가 어떻게 8m 물속에서 숨을 참고 전복을 딴단 말이냐? 바로 어제까지 우리랑 같이 물질한 사람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들에게는 병원 진단서보다 50년간 함께 바다를 누벼온 제 모습이 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순덕 언니가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기도 전에 며느리가 어떻게 진단서를 준비해 놨을까?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짓이야. 명자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틀림없어.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다. 하지만 어떻게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경찰도 법도 며느리의 편이었습니다. 그때 순덕 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의 과거를 한번 알아봐야겠다. 저렇게 치밀한 걸 보면 분명 처음이 아닐 게다. 그 말에 모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전에도 똑같은 짓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옥순 언니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인터넷은 기가 막히게 잘 다뤄. 당장 알아봐 달라고 해야겠다. 그렇게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불턱에 모였습니다. 각자 자식들을 통해 알아낸 정보들을 가지고서요. 그곳은 더 이상 몸을 녹이는 휴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우리들의 작전기지였지요. 언니들은 제 손을 하나씩 잡아주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45년간 바다가 맺어준 이 질긴 인연이 꺼져가던 제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순덕 언니네 집에 우리 해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옥순 언니의 아들이 빌려준 노트북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혜란아, 이거 봐라. 순덕 언니의 떨리는 목소리. 화면에는 10년 전 통영 지역신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통영시 도남동 68세 김모 할머니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그리고 그 아래 마치 운명처럼 적혀 있는 한 줄. 며느리 윤모 씨가 최초 발견의 신고.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옥순 언니의 아들이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7년 전 기사. 통영시 중앙동 71세 박모 할머니 자택에서 사망. 역시 며느리 윤모 씨가 발견. 아니야, 이건 우연일 거야. 제가 중얼거렸지만 옥순 언니의 아들은 이미 다른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혼인신고 기록.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윤미숙. 첫 번째 혼인 2015년 3월. 첫 번째 시어머니 사망. 2016년 2월. 두 번째 혼인 2018년 5월.
두 번째 시어머니 사망 2019년 4월. 세 번째 혼인 2021년 9월. 그리고 지금 2024년. 경숙 언니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연쇄살인범이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년. 매번 결혼 후 정확히 1년 뒤에 시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미국으로 떠난 것도 정확히 1년 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저를 살뜰히 챙기며 건강차를 끓여주기 시작한 것이 한 달 전. 모든 타이밍이 너무나 계산적이었습니다. 당장 가자. 순덕 언니가 외쳤습니다. 이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이것만으론 부족해. 저번에 우리가 당한 걸 잊었어. 또 망상이라고 할 거야. 그때 명자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직접 만나야겠다, 그 가족들을. 바로 그거였습니다. 만약 그 가족들도 저희와 똑같은 일을 겪었다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닌 명백한 패턴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물질을 핑계로 집을 나선 우리는 첫 번째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8명의 해녀가 한 줄로 앉아 있는 모습이 마치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 같았지요. 통영 도남동. 10년 전 기사에 나왔던 그 주소 앞에 섰을 때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순덕 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50대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윤미숙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순덕 언니의 말에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마치 10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들어오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여자 때문에 돌아가신 거 맞죠?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밤마다 생각해요. 어머니가 정말 자연사였을까 하고.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오시니까 제가 혼자만의 의심이 아니었구나 싶어서. 어머니는 68세셨지만 정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매일 아침 건강차를 끓여드리기 시작했죠. 건강차.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우리 해녀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차를 드시고 나면 어머니가 어지러워하셨어요. 자꾸 넘어지시고 정신을 못 차리시고. 제가 겪은 일과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아오더니 한 달 뒤에.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건강차, 어지럼증, 치매 진단, 그리고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남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 엄마도 살해당한 거네요. 두 번째 목적지로 향하는 버스 안. 침묵이 흘렀지만 모든 해녀들의 마음은 하나로 뭉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통영 중앙동. 7년 전 사건의 현장. 40대 여자가 우리를 맞았는데 그녀의 첫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한테 벌어졌던 일과 똑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이세요?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날부터 저는 알았어요. 이 일이 절대 우연이 아닐 거라고. 거실에 앉자마자 그녀가 서류 뭉치를 꺼내왔습니다. 이거 다 복사해뒀어요. 경찰 조사 기록, 부검소 견서, 그리고 7년 전에 제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의 모든 자료들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고를 하셨다고요? 순덕 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 죽음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녀의 이야기는 도남동 아들의 증언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건강차, 어지럼증, 치매 진단, 그리고 석연치 않은 죽음. 하지만 경찰은 치매 진단서를 보고는 딸이 어머니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망상에 빠졌다고 했어요. 제가 경찰서에서 겪었던 일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도 며느리가 결혼한 지 딱 1년 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자의 이 한마디에 우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역시나 우리 해녀들이 밤새 확인했던 소름 끼치는 1년 패턴이었습니다. 그때 순덕 언니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그때 부검은 했나요? 했어요. 하지만 독극물 검사까지는 못했어요. 치매 진단서 때문에 자연사로 결론 내려져서 여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때 독극물 검사를 했다면 7년 전에 이미 진실이 밝혀졌을 텐데. 그럼 제가 지금 겪는 일도 없었을 텐데. 이제 우리가 함께 해야 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 가족이 힘을 합치면 경찰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여자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우리 엄마들의 억울함을 풀어야지요. 제가 도남동 피해자 아드님께 당장 연락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다시 경찰서로 갈 것이고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다음 날 오전 10시 약속 장소인 통영경찰서 앞으로 우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저와 해녀 언니들 그리고 7년 전 어머니를 잃은 중앙동의 따님과 10년 전 어머니를 잃은 도남동의 아드님까지 처음 만나는 얼굴들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아픔과 분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순덕 언니가 우리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함께 들어갑시다. 민원실로 들어서자 며칠 전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웠던 그 여자 경찰관이 우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혜란 어머님? 이분들은 또 어쩐 일로? 순덕 언니가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이분들도 같은 피해자들입니다. 며느리 윤미숙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어머니를 잃은 분들이라고요. 우리는 나란히 자리에 앉아 도남동의 아드님부터 시작해 10년 전과 7년 전에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들을 차례대로 진술했습니다. 건강했던 어머니, 며느리가 끓여주던 건강차, 갑작스러운 치매 진단, 그리고 석연치 않은 죽음. 세 개의 사건이 하나의 소름 끼치는 패턴으로 연결되자 여자 경찰관의 얼굴도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50대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 형사님이 나왔습니다. 강력팀 박 형사입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사건의 무게를 직감한 듯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세 건의 사건, 하나의 수법, 그리고 동일범 윤미숙. 박 형사님은 우리가 내민 혼인기록과 사망기록을 꼼꼼히 살핀 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패턴이 명확하게 보이는군요. 조사를 다시 해주실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박 형사님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즉시 윤미숙 씨를 정식으로 소환하고 선주 강덕수 또한 공범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출국 금지 조치부터 취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져온 건강차 샘플과 사진, 메모 등의 증거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것들 국과수에 다시 보내 검사해 주십시오. 물론입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일주일. 그 시간 안에 며느리가 또 무슨 짓을 꾸밀지 몰라 불안했지만 박 형사님의 단호한 태도에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자 비로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수도 있는 노릇이었지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중앙동 따님의 말에 경숙 언니가 나섰습니다. 방법이 왜 없겠어? 그년 입에서 직접 자백을 받아내면 되지. 모두의 시선이 경숙 언니에게 쏠렸습니다. 범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어서 그걸 녹음하는 거야. 순덕 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며느리가 참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미끼가 필요했습니다. 15억. 순덕 언니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모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제 50년 바다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그 돈이야말로 며느리의 탐욕을 자극할 가장 확실한 미끼였습니다. 작전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내일 당장 은행에 가서 15억 예금을 전부 해지해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송금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제 모든 재산이 눈앞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 며느리는 분명 이성을 잃고 당황해서 선주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고 그때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지요.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할지 몰랐습니다. 걱정 마라. 헤라나. 우리가 널 지킬 게다. 순덕 언니의 말에 다른 해녀 언니들과 두 분의 유가족까지 모두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습니다. 내일 당장 작전은 시작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는 45년을 함께한 든든한 동료들과 같은 아픔을 가진 피해자들이 함께 서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식탁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제 앞에 아침상을 차려주었지요. 저는 50년 바다에서 배운 침착함으로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 오늘 은행에 좀 다녀와야겠다. 며느리가 별일 아니라는 듯 물었습니다. 은행에요. 무슨 일이세요? 응. 마침 오늘 15억짜리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는 날이라서 말이다. 그 순간 며느리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매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15억이요? 그래.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 재산 정리를 좀 해야겠다. 그 돈 전부 찾아서 미국에 있는 아들놈한테 보내줘야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눈빛은 사정없이 흔들렸고 당황과 초조함이 역력했지요. 어머니,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 아니세요?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말이다. 미리미리 정리해둬야지. 제가 태연하게 대답하자 며느리는 다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어머니.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준비한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니다. 순덕 언니랑 같이 가기로 약속했다.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거실에서 며느리가 다급하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는 뻔했지만 목소리는 잔뜩 흥분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밖으로 나와 보니
며느리는 애써 태연한 척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작전대로였습니다. 집을 나서자 순덕 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끼를 물었더냐? 물었어, 언니. 아주 단단히. 곧바로 어딘가에 전화를 하더군. 언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틀림없이 움직일 게다. 우리는 불턱에 모여 다른 해녀들과 마지막 작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밤 며느리는 분명 선주를 만날 것입니다. 15억이라는 거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저를 막을 방법을 의논하겠지요. 우리 해녀들은 그 만남의 장소로 예상되는 선착장 곳곳에 미리 숨어 그들의 대화를 녹음할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올까? 명자 언니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순덕 언니가 확신에 차 말했습니다. 오고 말고 저들 눈을 멀게 한 15억이 걸렸는데 안 올 수가 있겠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 눈치를 살피며 은행에는 다녀왔는지 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캐물었지요. 저는 내일 아침 바로 송금할 것이라 대답했고 며느리는 입술을 파르르 깨물었습니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척 방에 불을 끄고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밤 10시, 11시,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자정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의 방에서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그림자가 살며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며느리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서자마자 순덕 언니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선착장으로 향하는 중. 우리는 모두 대기하고 있다. 저도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50년 해녀의 삶이 가르쳐준 대로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선착장으로 향했지요. 선착장 근처에 다다르자 어둠 속에서 순덕 언니가 손짓했습니다. 우리 해녀들은 창고와 배, 그물 더미 뒤에 완벽하게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선착장 끝에 며느리가 초조하게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차 한 대가 멈춰서고 선주 강덕수가 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옥순 언니가 가로등 뒤에 몰래 설치해 둔 고성능 녹음기가 그들의 목소리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15억을 오늘 찾았어요. 내일 아침에 아들한테 전부 보낸대요. 어떡해요?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에 선주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젠장! 당장 막아야지. 송금 못하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선주의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오늘 밤에 끝내.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망설이자 선주가 윽박질렀습니다. 기다리다 돈 다 날릴 셈이야. 건강차에 타는 수면제 양을 늘려. 확실하게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나게 만들라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마셔온 것은 독이 섞인 수면제였습니다. 순덕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경찰 조사는 어떡하고요? 걱정 마, 증거도 없고 치매 진단서가 있으니 이번에도 자연사로 처리될 거야. 저번이랑 똑같이. 늘 하던 대로? 그래, 어차피 넌 세 번째야. 전보다 더 쉬울 거다. 그것은 완벽한 자백이었습니다. 과거의 범죄까지 스스로 인정하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선주님 아내 자리를 대신하는 거 맞죠? 물론이지. 내가 그 돈을 가져오는 순간 동영에서 내 세상이 열린다. 그 대답을 끝으로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 우리는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옥순 언니가 회수한 녹음기를 재생하자 그들의 끔찍한 대화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살해 계획, 과거 범죄 인정, 공모의 증거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됐다. 순덕 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치사량의 수면제를 다 놓은 건강차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순덕 언니의 집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내일 아침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끝내리라 다짐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 8시 동이 트자마자 우리는 다시 경찰서 앞에 모였습니다. 저와 해녀 언니들 그리고 10년, 7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서 기다려온 두 분의 유가족까지. 우리는 강력팀 박 형사님을 찾아가 옥순 언니가 밤새 지켜온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형사님, 이걸 들어보십시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조사실 안에는 며느리와 선주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밤에 끝내 수면제 양을 늘려. 저번이랑 똑같이 응, 늘 하던 대로. 녹음을 듣는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하던 박 형사님의 얼굴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모의이자 자백입니다. 바로 그때 다른 직원이 서류 한 장을 들고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형사님, 어제 의뢰하신 건강차 샘플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형사님이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수면제 성분인 디아제팜이 치사량 수준으로 검출됐습니다. 조사실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제가 매일 마셨던 그 차가 저를 죽이기 위한 독약이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중앙동 따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박 형사님은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하더니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두 사람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합니다. 1시간 후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윤미숙, 강덕수, 살인미수 미살인,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들과 경찰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체포 현장에 같이 가시겠습니까? 형사님의 물음에 우리는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찰차에 올라 우리 집으로 향하는 동안 차 안은 숨 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심장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우리 집 앞에 순찰차가 멈춰서자 동네 이웃들이 무슨 일이냐며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형사님이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문 앞에 서 있는 저와 경찰들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윤미숙 씨, 살인미수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님이 영장을 보여주며 말하는 순간 며느리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하는 그 소리가 동네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며느리가 저를 보며 악을 썼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내가 선착장에서 한 말, 전부 다 녹음되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시에
다른 팀에 의해 선주 강덕수도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순덕 언니가 모여든 이웃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우리 혜란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건강차에 매일 수면제를 타서 먹였다고요. 명자 언니와 경숙 언니도 며느리가 15억을 노렸다고 소리쳤습니다. 웅성거리던 이웃들의 얼굴이 충격과 분노로 물들었습니다. 이어서 도남동 아드님과 중앙동 따님이 나서서 10년 전과 7년 전 자신들의 어머니 또한 같은 수법으로 희생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3명이나? 저 여자가 연쇄살인범이었어. 이웃들의 분노에 찬 외침 속에서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순찰차로 끌려갔습니다. 차가 떠나고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그리고 우리 해녀 언니들이 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끝났다. 혜란아, 이제 다 끝났어. 순덕 언니의 말에 50년 거친 바다에서도 좀처럼 흘리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분의 유가족도 제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난 것입니다. 사흘 후 저는 다시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50년간 제 몸에 새겨진 익숙한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선주는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억은 제 통장에 무사히 돌아왔지요. 미국에 있는 아들은 돈은 필요 없으니 어머니만 무사하면 된다며 울먹였지만 저는 그 돈을 아들에게 보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50년의 땀과 눈물이 담긴 아들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질복을 입고 부엌으로 나가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 불턱으로 향하자 동이 트기 전에 푸른 어둠 속에서 저를 기다리는 언니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왔느냐? 순덕 언니의 웃음에 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바다로 걸어갔습니다. 11월의 바다는 차가웠지만 50년간 저를 품어준 어머니의 품처럼 익숙하고 편안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8m 아래로 잠수했습니다. 그곳에는 변함없이 제 삶의 터전이 있었습니다. 바위에 붙은 전복, 춤추는 미역들. 빗창으로 전복을 떼어 망사리에 넣고 숨이 차오르면 수면 위로 올라갔습니다. 제 숨비 소리가 새벽 바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순덕 언니의, 명자 언니의, 다른 해녀들의 숨비 소리가 화답하게 이어졌습니다. 45년간 들어온 그 소리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다운 위로였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 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물질을 계속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잡은 전복과 소라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자 모두가 제 건강과 용기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돈뿐만 아니라 제 삶 자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 바다와 물질과 해녀라는 제 자부심, 그리고 언니들과의 유대까지도요. 하지만 그 아이는 틀렸습니다. 제게는 가족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45년간 매일 아침 바다에서 만나 서로의 목숨을 의지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우리 해녀들이야말로 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통영지방법원 형사 3부 재판정에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며느리
윤미숙과 선주 강덕수. 수갑찬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피고인 윤미숙,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3명의 시어머니를 상대로 계획적 살인 및 살인미수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강덕수와 공모하여 20년간 피해자 박혜란 씨를 기망 약 3억 원의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제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에게 할 말은 없었습니다. 주문, 피고인 윤미숙, 징역 30년에 처한다. 피고인 강덕수, 징역 25년에 처한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도남동 아들과 중앙동 딸이 흐느꼈습니다. 10년, 7년을 기다린 끝에 찾아온 정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제 손을 순덕 언니가 꽉 잡았습니다. 혜란아, 이제 진짜 끝이다. 응, 언니. 이제 진짜 끝이야.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덕 언니였습니다. 혜란아, 내일도 물질 갈 거지? 그럼 가야지. 그래, 새벽 4시에 불턱에서 보자. 응, 언니.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늦은 나이에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파도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 72. 숫자에 불과합니다. 숨을 쉬고 바다에 들어가고 해산물을 캐고 숨비 소리를 내뱉는 한 저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며느리가 결코 빼앗을 수 없었던 온전한 제 삶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새벽 4시 알람이 울리면 저는 어김없이 일어나 바다로 향할 것입니다. 저를 기다리는 진짜 가족들과 함께 반짝이는 저 바다 속으로 50년을 함께한 바다, 45년을 함께한 언니들, 72년을 살아온 제 인생,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제 것입니다. 며느리는 제 돈을 노렸지만 정작 제일 소중한 것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새벽 바다에서 들려오는 숨비 소리, 불턱에서 함께 웃는 언니들, 그리고 8m 물속 제 손 안의 전복. 그것이 제게 주어진 삶이고 제가 지켜낸 행복입니다.